국내 1위 부동산 자산 운용사죠.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죠. 여기에 핵심 출자자인 국민연금이 자금을 회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싼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영호 소장 나오셨고요.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보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덕후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을 두고서 이것과 얽혀있는 관계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영호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을 둘러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계열로 보면은 7월 20일이죠. 그때 이제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네.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본 입찰이 진행이 됐고요. 12월 초에 이제 뭐 힐하우스라는 새로운 이 업체가 매입가 수정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게 벌어진 상태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이 얘기들은 이지스 자산운용에 대한 이 지배권 부분들은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작년부터 국민연금에서 그러면은 GP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45.4%를 주세요. 근데 그거를 매년 그거를 유동화를 시켜갖고 지금 1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심각하게 국민연금에서 여기 GP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얘기까지 한번 나왔던 것들로 보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뭐 서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뭐 이제 지분 매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값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수 의향을 갖고 있는 경쟁자들이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애초에 이 매각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 업계,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업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이죠. 대형 규모화돼 있고 말이죠. 이 이지스 자산운용의 그 가치, 업계에서는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 말씀대로 그 부동산 분야의 자산 운용사로서는 업계 한국에서 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창업자분이 오랜 동안 이 업계에서의 경험이 있고 또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이끌어서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좀 타계하시면서 그 많은 지분을 또 가족들이 가지셨는데 이게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 구조가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를 매각하는데 그래도 부동산 분야가 다소 뭐랄까요, 그 안정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래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큰 이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PF라든가 또 대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지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한 관심이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이제 매각 주관사를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의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소위 얘기하는 그 프로그레시브 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얘기했다 안 했다라는 걸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소송전까지 붙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이 일단은 모아지고 인수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파전이 된 양상이긴 해요. 원래 흥국생명이 앞서가 있다가 한화, 힐하우스 뭐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지스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스 자산운용이 그 분야에서 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하고의 격차는 뭐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지스 자산운용이 관리하는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 굉장히 서울의 요지에도 많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을 비롯해서 뭐 외국계 사모펀드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한국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 이지스 자산운용은 한 획을 그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꿨다는 그런 평들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한 줄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이릅니다. 네. 업계 1위가 M&A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업계 1위가 지금 나왔고요. 네. 더군다나 상반기 매출이요 역대 최고입니다. 영업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게 사실은 6천억에서 8천억 처음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1조가 넘어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뭐 우리 업계에서의 평가는 그거죠. 사실 국민연금이 키워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그냥 곳곳에 박혀 있던 지금 회사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관계로 지금 넘어갔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작년도부터 국민연금에서 좀 이상하다. 저기를 어떻게 GP를 계속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되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미망님께서 좀 관심이 자꾸 이거를 유동화시켰거든요. 그래갖고 매년 유동화시키는 걸 보고 그런 흐름들을 잡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매각이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GP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펀드를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출자를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의 관리를 이지스 자산운용에 맡긴 건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러저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과연 이지스 자산운용의 GP 역할을 계속 맡겨도 되겠냐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 거고 이번에 이 매각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이게 도드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된 거는 1차 입찰에서 흥국생명이라는 후보자가 최고가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계 뭐 힐하우스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지. 이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 네.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네. 그 말씀 주셨지만 이제 과정이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입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각각의 이제 호가를 이렇게 적어내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흥국생명이 제일 높게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1조 500억인가 정도 적었고 그리고 다른 한화하고 힐하우스가 이제 9천억 정도 이렇게 적어냈는데 그 본 입찰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원매자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또 가격을 인수 가격을 올릴 의향이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물었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경매 호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옥션 이런 것처럼 네. 경매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그 당사자들 간의 계약 관계나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건데 프로그레스 이제 레터라든가 이게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계약서처럼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흥국생명이 일단 반발하고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그 프로그레시브 딜이라고 하는 소위 그 절차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경쟁 입찰 안 한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바꿔서 이렇게 했고 그게 우선 그러니까 본 입찰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 우선 힐하우스로 이렇게 딱 정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 사실은 그 입찰 가격이라든가 좀 더 심하게 보면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 자금에서 조달할 거냐 금리라든가 이런 조건까지도 이제 넘어간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입찰 가격이죠. 먼저 이제 패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매각 주관사 측이든 어떤 식이든 경로로 흘러나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흥국생명이 강하게 얘기하고 이제 고소 고발 소송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흥국생명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예, 일단은 이 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글로벌 M&A 마켓이 정글이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사 입장하고 이제 흥국생명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관사 입장은 왜 저희가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주의사항 해가지고 깨알같이 막 적어놓는 그런 항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이런 조항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관사 입장이고 흥국생명은 뭐 구두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서면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듣고 우리가 참여한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법정에서 가릴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문자로 박힌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신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본 시장이 올바리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근본적인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은데 흥국생명이나 주간사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 딜 영어라서 조금 헷갈리지만 경쟁 붙여서 네, 뭐 네. 매가 매수가 인수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했다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그뭘 삼고 그걸 공개를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뭐 그래갖고 지금 이제 법정 소송이 이제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밑바닥을 보면 이거죠. 매각가 높이기에 너무 집중을 한 거 아니냐. 많이 보이는 예, 많이 보이고 지금 뭐 하는 거 이거 해서 딱 해서 빠르게 그러면 손을 털라 그러면 과감하게 털어야 되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그 미망인하고 그 뭐 조갑주 씨하고 이제 두 분 것만 판다 그래갖고 네. 66%가 나왔다가 어저께 발로는 98%까지 매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고는 뭐 지금 어떤 이유로 그게 바뀌었는지 뭐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일단은 빠르게 유동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든지 않느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하나생명이니 뭐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확 들어왔잖아요. 네. 이것처럼 좋은 물건이 없어요. 대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거든요. 뭐 증권, 보험, 뭐 그다음에 이 투자, 건물 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킥스라고 선지급 여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요것들을 잡는 게 있습니다. 비율 잔고가 130%인데 그거 못 받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든 흥국이든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뭐 보험회사들은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자기네들 생각에. 성장 동력이 없는데 이런 게 하나 턱 붙어주면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올라가면서 이 매각가가 올라갔고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6천억에서 8천억이면은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이 인수 과정을 아까 보셨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 주간사들이 소위 말해서 인수가를 높여서 그 인수가 높이면 이제 수수료 많이 가죠. 많이 가죠. 그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 이 사단이 네. 났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네. 말씀처럼 사실은 매각가를 올리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그 프로그레시브 딜을 다른 말로 근데 골드만 옥션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 현재 또 M&A 마켓 글로벌 자본시장의 생태를 여실없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문제는 대략의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름 있을 수 있지만 매각 주관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호가도 높이고 그 가격을 높게 받는 게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보통의 이제 한국의 그동안의 많은 룰에는 이제 본입찰을 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서 거기서 바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거 호가를 막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또 업계 이제 얘기들에 의하면 그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그 성과 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수료 같은 게 또 상당히 이제 정액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각 주관사로서는 더 많은 보상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불공정성 이런 거를 강하게 좀 질타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각 주관사하고 그 인수 자문하는 회사가 같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글로벌 M&A 마켓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사실 이해상충이거든요.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 패를 다 까고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레이스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뭔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나름의 일종의 폭파판이라 하더라도 룰이 좀 지켜지고 신뢰가 있어야 판이 깨지지가 않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과하게 돼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자본시장이 커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선 예, 한 가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주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사모펀드에 파는 게 좋으냐 아니면 흥국생명에 파는 게 좋으냐 이렇게 보면은 네. 흥국생명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지스가 흥국생명은 그걸 계속 가지고 관리하면서 운영이 나갈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사모펀드에 팔면은 힐하우스는 그걸 몇 년 동안 또 몸집을 불려가지고 팔고 또 M&A 마켓에 나가거든요. 네. 그럼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건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잠재적 고객이 네. 또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수수료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아마 요 M&A 마켓의 생태계에서 그런 의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흥국생명이나 이런 이제 기존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름 바뀔 거 아니에요. 뭐 흥국 이지스 네네. 자산운용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진이 다 교체가 되고 그렇죠. 뭐 조직 문화라든지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이 사모펀드 힐하우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사모펀드가 인수하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제 이런 네. 식의 관측도 있더라고요. 워낙 그 업계의 평은요 이지스에 계신 분들의 실력은 넘버원이라고 쳐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른 데보다 진짜로 뭐 열정이라든가 실력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된 데를 물어보면은 왜 이지스를 살라고 그러냐 자꾸만 여기가 별 그 소위 말하는 재벌에 엮이지 않은 독립된 운용사로 딱 하나 있는데 1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를 이제 뭐 흥국생명이나 하나에서 갖고 오면요. 그럼 딱 상관 구조가 바로 되는 거예요. 네. 미래에셋, 삼성 그리고 여기 이지스까지 딱 붙여놓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매가를 올리고 에스컬레이션 되고 하는데 뒷얘기들로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일단 법원에서 지금 저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들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글로벌 사모펀드인데 이곳의 대표가 이제 중국 출신으로 알려졌죠. 이게 이제 또 하나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고 나서 파나마 운하가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쫓아내는 작업들을 막 했었죠. 왜냐하면 인접한 이 항만 이런 쪽에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안보의 문제다. 이 이지스 자산 운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부두 데이터 센터 이런 국가 중요 인프라들을 상당히 많이 AUM 자산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감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소위 이제 뭐 중국계 펀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불공정성, 불투명성 때문에 논의는 되고 있지만. 또 이런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펀드의 성격 자체를 그냥 어떤 중국계다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스카이라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특히 서울 같은 곳에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할 이런 부동산 영역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더더구나 국가 이제 기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지 자산 운용이 많이 이제 투자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되었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라든가 패권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중이니까 그런 와중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중국계 자금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모를 거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뭔가 모르는 모호한 거부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화웨이 사태를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화웨이가 품질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IT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퇴출당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화웨이의 창업주가 중국 공산당하고 어떤 연계가 있고 결국은 서방의 IT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정보가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지스 같은 경우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항만이라든지 뭐 국가 기관 시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려가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우려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경영을 안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자본의 어떤 뭐 국적이나 정치성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교수님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그렇게 얘기 안 저는.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그럼요. 이거는 보시는군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 기관망이라든지 인프라, 시민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갖고 있는 하웨이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최근 우리가 겪었던 사모펀드 사례들이 다 좋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좋지 않죠. 먹튀 사례들 네. 로 찍혔으니까. 사모펀드들이 이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들어올 때가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은 업황 영향 제일 크게 받는 사업 구조 갖고 있는 게 이지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지금 시장 침체기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금리로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부동산으로 해서 지금 뭐 손실 난다는 얘기들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힐하우스가 여기를 들어와? 그러니까 근본적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힐하우스가 그걸 답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아주 뭐 이게 뭐 온당한 질문이 그럼 한국에다가 터를 만들고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뭐 어깨 넘어 보려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한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융사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심사 좀 보류하겠대요. 네네. 이건 이제 지금 인수절차의 제동을 그렇습니다. 건 걸로 좀 해석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제 당국이 이제 금융위원회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적격성 심사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불공정성 이런 논의가 벌어졌고 소송전까지 이제 비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제 면밀하게 좀 들여다 볼 수밖에 없고 그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걸고 나서면 예를 들어서 계약 다 해놓고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인사검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다 결정해 놓고 네. 뭐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은 취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은 케이스가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지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좀 손실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사실 코로나19 때 네. 전후로 해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 자산도 사들이면서 이득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지스도 지금 독일에 있는 거 트라이너 펀드 그거 청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규모가 지금 23년도에 한 1조 됐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3조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느냐? 거기다가 지금 가장 어떤 신뢰성과 신용에 지금 뒷받침이 됐던 국민연금이 지금 뺄래요.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 그러면은 사실 이지스 자산운용에 뭐 처음 아주 뭐 갖고 있는 게 딱 국내에서 신용이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연금 빠지면요, 뭐 공제 이런 데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제가 만약 하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매각가 내려갑니다. 그 최 대표님, 제가 아까 하나 질문을 빠뜨린 게 있는데 네. 힐하우스가 과거 SK 계열사를 네. 인수해서 경영했던 때가 있었네. SK 에코프라임. 네. 이게 근데 경영 첫해 배당금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서 이게 또 문제가 됐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영업이익 160억 나왔는데 뭐 500억인가를 갖고 갔죠. 배당으로요? 배당으로만. 영업이익이 160억이 났는데 먹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도하게 지금 회사에서 적립금을 써서 차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빼갔단 말이죠. 또 그럼 사실 먹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니까요. 뭐 다 이 재무제표 만들어서 지금 간 부분들인데 그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빠르게 유동화시켜갖고 자기네 이익을 찾아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네. 이 분명히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힐하우스한테 꼭 받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힐하우스가 그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면 만약 그런 식으로 소위 우량 자산들에 그렇죠. 대한 이런 표현 어떻게 곶감 빼먹듯이 꽃감 빼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 한 마리 탁 잡아갖고 그냥 네. 먹고서 튀는 거죠. 또 한 번에 먹튀 사례가 될 먹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에 대해서 인수 후보자들에게 동의 없이 네. 정보를 제공했다 이 부분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지스 자산 측이 이제 매각 과정에서 뭐 주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이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가 그것만 봐도 한 2조 정도 되는데 시중 네. 가치는 한 7, 8조 정도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펀드의 내용과 좀 민감한 일테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성과 보수를 얼마를 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아마 이제 매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냈겠죠. 문제는 국민연금에서는 이게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사전 동의 없이 그거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회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공언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 지피 역할을 했고 그것을 따라서 연기금이라든가 각종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서 LP로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금이 빠지면 다른 쪽들도 빠진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지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데미지가 소위 큰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신뢰 상실입니다. 그 소장님 말씀도 이미 몇 차례 하셨는데 이번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지자산의 이제 주 경영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경영을 하지 않고 경영권을 넘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에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이 된다든가 경영권 변화에 따른 그 기업의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지피로서 예의주시를 한 2, 3년 동안 이미 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소송전에다가 이런 지금 유출 정말 이슈까지 터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신뢰하고 넣을 수 없다. 이 사태까지 지금 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인수 후보자들한테 나의 가치가 어떻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핵심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정보 제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 필요한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모든 인수 의향자들한테 동일하게 갔느냐 아니면은 실렉티브하게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리가 어떤 한 인수 의향자에게만 그 정보가 갔느냐 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정보에도 직접적인 어떤 파이낸셜 퍼포먼스와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스가 관리하는 거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 건물에 누가 출입하고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그 관리를 하고 이런 민감한 정보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그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네. 인수의향자 쪽에 갔는지 그게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한테 사전에 그걸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은 뭐 사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중간 절차가 빠졌다면 네. 이거는 굉장한 신뢰 상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거의 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GP 계약서에 사전 동의를 꼭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 자산운용 이제 뭐 국민연금 보고서는요 다른 외국의 그런 자산운용사 보고서처럼 상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대충 이렇게 나오고 그 다른 숫자들은 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서 위반, 뭐 계약 위반이거든요. 사전 동의 없이 나간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크죠. 그리고 만약에 예. 국민연금이 정말 출자금을 뺀다 하면 이지스 자산운용의 가치는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찐빵이 없어지는 거죠. 아, 찐빵 자체가 없어지는 자체가 거군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키운 이지스 자산운용이다 아까 그런 표현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뭐 거기에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뭐 LP들 들어오는 거 다 국민연금이 딱 카운트해서 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여기 국민연금 빠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뭐 회사의 가치는 진짜로 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데 뭐 소름 끼치는 얘기라고 뭐 저는 느꼈지만은 작년부터 국민연금은 GP에서 빠지는 것들을 검토를 했다는 지금 이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미망인께서 자기 지분을 파는지 관심이 없는지 과연 이거를 키워나갈 지금 국민연금은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명확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에 손 뗀다, 자금 뺀다. 네네. 이러면 기존에 뭐 흥국이라든지 한화, 네. 힐하우스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거 네. 계산기 다시 두드려야 될 당연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인수가도 많이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진짜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새롭게 뭐 기존의 것에 무산은 물론이고 이제는 원매자들조차도 우선 협상자 그 자신도 계속 그런 의향과 그런 그 인수 가격을 여전히 제시할 건가?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저희가 교수님.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행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우리 자산을 빼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지스에만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자산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자산 운용사를 찾으려면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이걸 빼겠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 오히려 국민연금한테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슈 그런 게 다 전체적으로 잘 걸러져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신호를 보냈어요 국민연금에서 어떤 거냐면은 시그니처 타워 이제 팔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 위탁자산 그 회수해 갔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참 눈치가 빠르서 그렇지 저 창문 밖으로 뭐 잎사귀 하나 떨어진 걸로 가을이 온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때 다 회수 뭐 1조 매각해가서 그때 국민연금 1,400억 들어간 거 다 회수해 갔거든요. 네. 왜 회수해 가지? 이거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쌓이는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비중이 크잖아요, 이제수도.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고 대규모로 네. 자금 들여 산 것들 지금 줄줄이 아마 이게 빌린 자금들 만기 도래가 내년 정도에 많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게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투자자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이미 이제 투자자들이 넣은 돈이 AUM을 이제 따지면 2025년만 해도 이제 10조 한 7천억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대체 이익의 그 소위 손실률 예상 폭이 대폭 늘어나서 이게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적신호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은 이제 그 이지 자산 운영이나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나 신용의 상실이라는 것도 한편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시중에 뭐 나중에 이제 환율 얘기도 나오고 이러겠지만 통화량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 통화력이 높기 때문에 환율 당장 지금 초미에 관심되는 환율의 이슈도 있고 물가 이슈도 있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그 돈이 풀려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이 부동산 PF 이쪽에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그 통화량이라든가 전반적인 금융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 아마 한국은행이나 이런 것이 더 직접적이겠지만 그런 시장의 전망을 봤을 때도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네. 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요, 해외 대체 투자 광고에서 지금 한 6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도 지금 아픈 손가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좋게 잘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굉장히 법적인 그런 판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는 그런 형국으로 이게 엔딩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환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달러 원 환율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지죠? 조금 진정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건 예를 들면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렇게 하면 좀 식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식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일단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외환수합 계약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총 65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의 외환수합 계약이면 일단 지금의 환율, 고환율 상황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정부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국민들께 좀 자문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환율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은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려면 기업이 기초 체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을 팔아서 수출을 해서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10년, 20년 정부가 해온 일관된 어떤 뭐 입법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이 조성돼 왔거든요. 그리고 해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고 CEO가 몸을 사려야 되는 곳이다.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급이 다 막혔어요. 그럼 수요는 어떤가? 지금 기업이 수출을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S&P 500 펀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투자하려면 결국 달러를 미국에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미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증가되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달러가 고공행진을 안 하면은 그래도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국민연금을 뭐 동원을 해서 단기적으로 관리를 한다? 1, 2년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과연 10년, 20년 뒤 이게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단기적인 해법보다도 굉장히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기업이 잘 기업의 활동을 하고 본연의 역할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입법이라든지 정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정부의 생각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외환수합 계약도 연장을 했고 지금 환해지도 연장을 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는 이제 뉴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아마 계속 역할론을 키울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이 지금의 환율을 좀 신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틀림없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 자신도 그래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서 달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정부 당국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물가부터 심지어 뭐 서학개미 때리고 그랬는데 서학개미들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수량이 지금 77%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관리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수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외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환율 인상 요인들을 줄인다든가 이런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좀 제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뭐 이런 기존에 있었던 그 수합이고 해지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다소 그래도 부담은 없지만 이거를 자꾸 근간으로 해서 팔판을 삼아 나가면 아니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그게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해야지 왜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러냐라는 얘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국이 이제 정책 믹스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굉장히 키우려고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고 이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기준은요. 수익률이지 환율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냐면 2025년 1월 달에 우리 전략적 환해지를 한번 해요. 그날 하루 만에 20원이 빠집니다. 이 재미를 봤거든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주 쓰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금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환해지를 한다든가 이러면요.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갖고 그거를 먼저 써버리는 거거든요. 좀 길게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맞느냐. 그래서 지금 최대 쓸 수 있는 게 한 590억 달러 지금 쓴다 그러는데 이 뭐 환율 변동성 분명히 잡겠지만 이거 대신 국민연금은 뭐를 내놔야 되냐면 수익성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예.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 프레임워크라는 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운용 방향을 재정립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그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이제 간다 그러는데 사자협의체가 만들어졌죠. 예, 국민연금은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부의 영향을 안 받고 뭐 지금 이 집권 여당은 바뀌지만 국민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그저 그냥 뼈 속속이 들어가 있는 게 국민연금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거를 앞장 세워서 야 이번엔 네가 좀 한번 해봐. 이거는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거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 나온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1월 달에 전력적 환해지 하니까 20원이 확 내려가니까 아 효과 있네. 한 번 쓰실 일이지 네. 뭐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쓰실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단은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달러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이 수출 잘하잖아요. 달러 벌었는데 달러를 이제 국내에 안 푼다는 거예요, 김문 교수님.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기업은 수익성이 가장 먼저고 주주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할 때도 있고 달러를 빌려서 쓸 때도 있고 투자할 때도 있고 투자금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의 임원도 아니고 기업의 의사결정자도 아닌 정부에서 물론 그런 충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제재 수단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간다. 그거는 기업의 성장률을 잡아먹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국민의 것이에요. 뭐 50년, 100년 가야 되는 거고 정부는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5년 동안의 정책적인 어떤 성과를 위해서 50년, 100년 가야 되는 국민의 재산을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용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게까지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압력을 주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달러를 풀어라 인센티브 줄 네. 테니까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수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 안 되고, 왜냐하면 예정돼 있는 투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약에 따른 딜이 있었고 약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달러도 없어요. 그걸 곧바로 지금 나가서 투자처를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결국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산업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혁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각각의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존중하면서 시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민생 복지를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 원리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은 이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유인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또 하나는 원화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정한 구조 조정. 지금 M2에서 그 단기 금융 그거를 빼는 통계를 바꾼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자들은 좀 의구심도 가져요. 그냥 ETF 빼는 거야? 통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느냐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현실을 통계만 가지고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M2 한국은행이 굉장히 불편해할 말씀을 아니 좀 M2 하셨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국이 지금 8.7배가 늘었어요. 네. 미국은 4.7배밖에 안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오자면 환해지 늘려달라는 게, 환해지는 뭐냐면 미래 달러 수입을 지금 환율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 보고 기업의 수익 포기하라 그러는데, 기업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본연의 의무를 먼저 희생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오늘 뭐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꼭 좀 저 관계 당국에서 좀 읽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노무라 증권에서 네. 내년도 상반기 한국 환율을 1,380원을 이제 일단 제시했어요? 추정을 했어요. 제시했어요. 왜 근거가 뭔가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공부를 좀 하라고요. 그 이유에서 꼭 노무라 아니 증권 저희 보고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아니 주세요. 오늘 나온 거니까 꼭 보십시오. 거기 1,380원 찍혔는데 왜 찍혔는지 한번 꼭 그걸 나오면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은 사실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또 글을 올렸는데, 지금의 고환율의 원인을 아까 광의통화 말씀하셔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린 거,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했나 봐요. 아니다. 통화량만 가지고 지금의 환율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한 게 기업들 달러도 있지만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다. 숫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 외화가 이제 유통되는 그 전체의 해외 주식이 어느 정도 포션이 될 것 같아요? 0.92%입니다. 아,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거. 네.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뭘 다 이거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디 거기다가 지금 참 수익률도 잘 안 나왔고, 지금 이 노심초사하는 우리 서학개미들한테 지금 이 멍해를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펀드를 할 때 네. 국내 펀드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도 사실은 다 해외 펀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원화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펀드사들이 결국은 사는 그러네요. 거는 달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개미한테 서학개미가 자꾸- 네. 직접 투자하는 게 0. 몇 %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투자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입니다. 현금이 많이 풀린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네. 저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기업이 달러를 벌어오는 게 약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 게 우선이지, 맞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해치를 하거나 수합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단기로 대응하라고 나온 방법론입니다. 100% 동의라는 게요. 환율이라는 게 종합 성적표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뭐 등에시하면서 다른 뭐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더 얘기가 듣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